그러니까 화폐금융론은 극히 소수의 경제학 전공자들이 잠시하고 안 했던 거예요. 그걸 다시 공부를 시킨 게 비트코인이고, 이게 굉장한 역설인데요.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운이 좋아서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팔 거밖에 안 남은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비트코인을 깨달을 사람들은 여태까지 비트코인을 반대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재정의하라 그러면 지식인들의 돈이다. 중국이나 인도의 은행이나 기업들은 가급적 미국 제재를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암호화폐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만 암호화폐를 쓰는 거고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이쪽에서는 위안화나 루브라로 거래하는 거가 똑같은 유가를 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도 마찬가지겠죠. 새로운 대통령분이 코인에 대한 시각이 이제 긍정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저희 정책은 휙휙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 코인 투자만 하니까 뭐 별거 없지라고 생각하지만 시스템적 도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개인 지갑 신고해야 된다라는 입법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오태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근 지혜족보 교수님 채널에 그런 글이 오늘 올라왔더라고요. 여태까지는 실용적인 투자자, 난 잘 모르겠고 비트코인 올라 안 올라, 그거에만 관심 있는 또 투자자들이 돈을 벌었는데 앞으로는 지식인들, 경제인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온다라는 글이었는데, 사실 봐도 모르겠어요. 저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몸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 주변에 공부를 하신 분들이 비트코인을 다 놓쳤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잡았냐면 말랑말랑한 뇌를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들,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매우 유연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사라는 광고를 이제 받아들여서 뭐 돈이 된다니까 사보지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이미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지금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주식도 이미 지난 뭐 10년 동안 한 300배, 400배가 올랐다고 한다면 그거 아마 일반적인 투자적인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주식이 있는데 사라 그러면 아마 안 살 겁니다. 그쵸. 이미 다 올랐는데. 그렇죠. 이제부터 만약에 산다면 설거지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그런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이제 아웃입니다. 누가 들어오냐면 비트코인은 지식인들의 돈이거든요. 비트코인이 왜 지식인들의 돈이냐면 비트코인 자체도 사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지식인이 만든 거고요.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거는 그냥 혼자 딱 역사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특정 인물들로 추려지는데 그 특정 인물들이 한 10명의 어떤 소사이어티예요. 그 10명 정도 안팎의 천재적인 소사이어티가 한 10몇 년 연구해갖고 나온 거거든요. 지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이게 깨지지 않는 거죠. 굉장한 논리의 산물이고 이걸 또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적인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1년 전에는 이걸 이해했던 사람들은 문과가 아니라 이과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한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양자 컴퓨터나 AI 같은 거를 문과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AI에 대한 전문가들은 전부 이과 베이스 아닙니까? 그쵸. 근데 10년이 지나면 이게 문과로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AI 그 자체의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AI를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어떤 회사에 투자할 때는 중요하지만 결국 AI가 우리하고 소통하면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 올지, 어떤 정책적인 문제들을 양산할지, 어떤 도덕적인 문제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풀지는 이게 인문과학이에요. 인문학적인 소통을 해야지만 이걸 또 풀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반화시킬 수 없지만 이런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새롭고 지적인 것이 나오면 처음에는 그것을 공학적이거나 이과적인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그들은 액체 연료처럼 어디까지는 같이 가는데 언젠가는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이걸 회의적으로 봤던 사람들이 뒤늦게 이거를 깨닫고 들어오는데 그들이 대부분 인문학적, 철학적 지식인들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이게 인문학적 현상이었고 왜 그러냐면 이게 기술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이 지금 15년 동안 살아남았고 급기야는 미국 정부가 이걸 적극적으로 채택을 해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경쟁 국가를 제압하거나 통제하거나 대항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측면을 바라본다고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추론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국제 지정학이라든가 돈의 원리라든가 금융망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추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증거가 저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해해서 추론했다기보다는 제 백그라운드가 경영학이고 경영학에서 경제
금융 이런 걸 공부해 왔던 그런 백그라운드에다 이제 사회 경력이 또 게임 회사였고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제가 비트코인을 11년 전에 발견한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비트코인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식인들이에요. 게다가 이 지식인들은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불쾌하게 여기고 멀리 했었죠. 진지하게 들여다보진 않았어요. 근데 어떤 이게 신학적인 현상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 지적으로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인 그 전파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기독교 역사에서는 바울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런데요. 바울이라는 인물은 원래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던 사람이죠. 엄청난 지식인이었고. 근데 이 사람이 기독론을 딱 한번 깨달으니까 예수님을 평상시에 따라다녔던 70인의 제자들보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혼자 쓴 성경이 훨씬 더 많고요. 혼자 키운 제자가 훨씬 더 많고 혼자 만든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굉장한 역설인데요.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고 있던 사람들이 다 힘 합쳐서 한 것보다 혼자서 예수님하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한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운이 좋아서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팔 거밖에는 안 남은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비트코인을 깨달을 사람들은 여태까지 비트코인을 반대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네. 이들은 지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괴상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여태까지 안 봤었는데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걸 봤으니까 이제 공부를 시작할 거고요.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 비트코인 논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를 발견하게 되면 깨우치게 되고 깨우치게 되면 상상할 수 있게 되고 상상할 수 있으면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야 이게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시청자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아니 그래서 뭐 지식인들이 사는데 그럼 왜 기존에 지금 잘 사서 돈 벌었던 분들 이미 평가이익 높은 분들은 왜 다 팔고 나간다는 거예요 교수님? 그건 아주 단순합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돈을 버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죠. 자기가 비트코인을 깨달았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겨울이 오거나 시련이 오면 깨달았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이 제한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운이 좋았던 사람들이 원래 시장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투자 공식에 의하면 이미 지난 10년 동안 이게 300배 이상 올랐거든요. 10년 동안 300배 이상 오른 종목을 들어오는 투자적인 어떤 그런 개념은 없죠. 예. 그죠. 10년 동안 300배 올랐으면 그거 이제 설거지 중에 설거지 아니냐. 그렇죠. 저거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그걸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깨달은 지식인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바울과 같은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지적인 혁명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그 당시에 이제 성경학교 율법을 가진 성경학교에서 자란 사람이고 그런 거를 한 3, 40년 훈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3, 40년 동안 기존의 경제, 금융, 정치를 공부한 사람들만이 비트코인이 빅딩이라는 거를 진심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변하면 비트코인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록 지금은 10년 전처럼 막 한 개인이 10개를 사건 100개를 살 수 있는 때는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0.1개를 사는 시대거든요. 0.1개도 1,500만 원 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0.1개를 지켜내는 거거든요. 이런 게임은 이제 지식 그룹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재정의하라 그러면 지식인들의 돈이다라고 재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 텐데 그런 분들은 요번 상승장 뭐 올해가 됐든 내년가 됐든 그때 이익을 보고 이제 다 팔고 나갈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많이 아웃되겠죠. 근데 교수님은 팔면 안 된다. 더 이게 더 앞이 멀리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 비트코인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로 착각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제 시작된 겁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월가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포함을 했고요. 미국의 법들이 비트코인 중심으로 제도 정비가 될 거고요. 국가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모을지 안 모을지를 결정할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 한전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중요한 전력 산업가들이 비트코인을 채굴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비트코인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시대가 왔다 그랬는데 기대만큼 가격이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거나 가격은 또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지금까지 10배 이상의 수익을 본 사람들은 이제 생활 수준을 올릴 거니까 쓸 일만 남은 거죠. 이제 좀 가격 좀 오를 만큼 올랐나 좀 흔들리네 하면 이제 난 10배 벌었으니까 네. 이제 팔아서 현실을 좀 바꿔보겠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당신이 지금 1억을 투자하면 10년 후에 10배가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일반 투자자가 들어올 가능성보다는 그것을 이해한 사람들은 들어올 거예요. 그걸 이해한 사람 들어오겠지만 10배가 돼? 그러면 내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종목을 아는데 이 10년 동안 10배 되는 것보다는 1년 안에 화끈하게 2-3배 되는 게 더 낫지 않아? 해서 그런 투자 종목으로 옮겨가겠죠. 요즘 저 방산주 있어요.
무슨 뭐 조선주 이런 거, K방산. 그러니까 유혹이 심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10년 기다리기에는 네. 본인들이 투자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혹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니요, 교수님은 반대로 투자를 잘하는 분들이 지금 돈을 말랑말랑한 뇌를 가진 분이 실제로 돈을 벌었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 빨리 투자해서. 예. 근데 이분들은 더 좋은 종목을 찾아서 떠날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왜 지식인들 지금까지 비트코인 반대하고 저거 사기야 교수님을 막 이렇게 몰아붙이던 그 지식인들은 왜 이제 막 사모을 거라는 거예요? 수익률 떨어지는데? 그렇죠. 그거가 아주 묘한 매력인데 저도 비트코인을 처음부터 인정했던 건 아니란 말이죠.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저도 단정하고 공부를 했는데 비트코인은 돈이 된다기보다는 재밌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왜 재밌냐면 이게 지적으로 굉장한 재미를 주는데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변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재미를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골프를 치면서 재미를 느끼려면 골프 잘 쳐야 되겠죠. 그쵸. 왜 막 홀에다 컵에다가 붙여놨는데 수십 번 완복하면 재미 없어지거든요. 맞아요. 잘 쳐야 재밌죠. 이제 그린 위에서 10번 왕복해 보세요. 물론 그냥 인정으로 하지만 가까이도 못 가고 왔다 갔다 하면 다음부터 막 채를 부러뜨리거나 안 하게 됩니다. 네. 재미가 없죠. 네.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재미있는 현상을 정말로 재미를 느끼려면 다른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여태까지 소외되었던 엘리트 분들 정치를 알고 경제를 알고 지정학을 아는 이 분들은 요 하나만 이게 공부가 되는데 비트코인을 경시했는데 이제 요것만 생각을 조금 바꾸면 이미 공부가 돼 있어서 엄청난 재미를 그렇죠. 느낄 거란 말씀이세요. 그렇죠. 근데 이 재미가 아니 돈 버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은 투자 종목이 있어요. 요즘 강남 아파트 많이 올라요. 근데도 재밌어서 비트코인을 투자할 거란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게 깨달은 사람들한테는 가격이 필연이에요. 근데 일반 투자자한테는 확률 게임 아닙니까? 어차피 확률 게임이라면 다른 종목을 선택할 텐데 네. 비트코인은 둔중하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확실하단 말이죠. 깨달은 사람 눈에 의하면 10년 동안 몇백억 오를 게 확실하다는 게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니까 그 사이에 가격이 내리건 오르건 그 사람한테는 이슈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 매 순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위험 부담에 비해서 그닥 퍼포먼스가 좋진 않을 거예요. 이 정도 위험이면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위험은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의 문제지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위험도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못 깨달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고 비트코인을 깨달은 사람한테는 이것보다 안전한 자산이 없는 거예요. 그 궁금합니다. 왜 비트코인을 깨달은 사람한테는 이게 가격이 얼마 갈 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교수님? 얼마나 할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제 영상의 옛날 버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제가 막 별소리 다 했어요. 100억 간다고 맞아요. 얘기를 하고 1억 간다는 얘기를 만원 할 때 하셨죠. 100배 간다고도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천장이 없다.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막 비트코인 겨울에 막 추워서 막 오들오들 떨 때 혼자 막 미친 듯이 떠듭니다.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퀘션이 있을 거예요. 진짜로 알고 있었던가 아니면 베팅을 한 걸까? 이런 이제 퀘션이 있었을 텐데 저도 사실은 비트코인 투자하고 나서 반토막된 상태에서 1년 반 갈 때는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힘든 걸 제가 기억을 해보면 물론 이제 가용 자산이 이제 없어가지고 다 사버렸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비트코인을 늘리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운 것도 있었지만 사실 좀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나서는 이제 그런 고통은 없어졌거든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외로움보다는 이제 좀 좀 답답함이나 안타까움이 있었죠. 겨울만 오면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외면하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확신이 본인에게 필요한 시간이 제가 보기에 제 경우에는 3, 4년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확신을 했는데 실제로 투자를 해보고 고생을 3, 4년 정도 해야지 의미 있는 수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옛날이니까 지금은 이거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혹은 아니면 지금 드디어 제도화되니까 당분간은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퍼포먼스가 좋은 건 미래에 좋을 걸 끌어온 거기 때문에 또 한동안 굉장히 지루할 거거든요. 그럴 때를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건 확신의 문제입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10년 뒤에 비트코인이 금시총을 따라가서 뭐 한 10억 정도 갈 거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이 가상세계 돈에서 뭐 정말 30억 간다 뭐 100억 간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럼 교수님이 보실 때 이 지식인들이 이 정도는 예측 확신을 가질 거라고 하는 어떤 금액대가 좀 있으세요? 저는 10억대로 보고 있어요. 한 10년 뒤 10억. 10억대가 되면 금의 시총에 비슷해지는데 네. 제가 옛날에도 이런 얘기를 주장했는데 10억대에서 100억 가는 게임은 전혀 다른 차원일 거예요. 10억까지는 그냥 갑니다. 비트코인은. 왜냐하면 하는 사이에 갈 거예요. 그 리듬에 따라서 오래 걸리지만
뭐 1억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0만 달러 게임에서 100만 달러 게임을 가는 건데 10만 달러 터치한 지 얼마 안 됐고 10만 달러 통과하는데 최소 1년 이상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10만 달러 터치하고 나서는 이제 20만 30만이라는 가볍게 테스트하면서 이제 100만 달러를 향해서 가는 건데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비트코인의 투자자들과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제도화되는 것과 비트코인이 수성을 가지고 이제 되지만 100만 달러에서 이제 1000만 달러 가는 게임은 세계의 지축을 흔드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은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고 많은 은행가들이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비트코인 가격을 안정시킬 거를 굉장히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되면. 그래서 이미 개인들의 돈은 아니고 그 당시에 그렇게 되면 이제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게 되는 거죠. 하다 보면 꾸준히 올라가는데 왜 10억에서 100억은 똑같이 10배잖아요. 그게 금이 그 가격대에서 오래 있었어요. 시총이. 그러니까 그 금의 가격이라는 게 부자연스럽거든요. 미국을 비롯한 그 은행가들이 좀 억눌렀어요. 오랫동안 금을. 근데 억눌러다 지금 다시 튀어오른 건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까지는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하지만 그런 기축 자산이 그 이상이 돼버리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억눌렀던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그거예요. 돈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해도 금이 금 투자가 수익률이 너무 좋다 계속 오른다 하면은 미국 국채를 왜 사지? 금을 사고 말지. 그렇죠. 그다음에 부동산 뭐 강남 부동산 왜 사지? 금이 더 안전한데? 근데 그게 안 오르니까 이제 대체 자산으로 막 주식도 사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경제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군요. 그게 금이나 코인 같은 게 너무 올라가 버리면 절대적인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그 속도 때문에 그런 건데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이제 망가지는 건데요. 비트코인이 40% 50% 폭락했을 때 세계 경제가 위축된 적 없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의 기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데 개인들만 했어. 그렇죠. 만약 근데 나스닥이 40%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 난리 나잖아요. 그죠? 네. 그 왜 그래요? 그 주류들의 돈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인 스트리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공장이 멈추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100억 달러까지 갔는데 50억 달러로 조정을 받아. 그럼 세계 경제가 망하겠죠. 그 질량의 문제잖아요. 질량의 문제. 네. 그러면은 그렇게 덩치가 커져서 기관들 정부의 돈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많이 오르면 그만큼 폭락도 있으니까 이걸 좀 조정하면서 관리합니다. 관리해야 엄청나게 관리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얘기해주신 서두에 얘기해주신 지식인들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에 소외되어 있던 이분들이 한번 딱 깨달으면 10억까지는 그냥 가는 게임이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관리하지만 떨어질 거는 없는 거네. 이 게임은 이거는 주류 자산인 거네. 너무 안전하네. 이렇게 바로 깨닫게 될 거란 말씀이신 거예요. 깨달음의 시간이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네.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이 무관심하지 않았다면 자신들의 생각의 어떤 그런 얼개를 따져보면 다 전제가 잘못된 걸 알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전제가 맞았다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전제가 잘못된 부분을 아는데 그 전제가 잘못된 부분만 고치면 저처럼 보일 거예요. 제가 11년 전에 봤던 걸 보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실제로 요즘은 교수님에 대해서 이제 비트코인 가지고 막 저거 뭐 이상한 자산 권한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죠. 방송계에. 에이 지난번에 살짝 조정 왔는데도 또 댓글 보면 사기꾼 소리 나와요. 그 예전 한 1, 2년 전에 비하면 1년 전부터는 많이 달라졌고요. 그쵸. 뭐 사실 처음에 비트코인 유튜브 틀었을 때만 해도 켰을 때만 제가 비트코인 갖고 있으니까 내가 펌핑해갖고 사람들 속이고 있다 이렇게 단순무식하게 다는 사람들 포함해서 조금 아는 친구들이 와갖고 저한테 계속 시비를 걸었죠. 그 정도 이제 시비는 저한테 안 걸죠. 저도 교수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게 이과적인 기술적인 현상 예를 들면 뭐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뭐 빛보다 빠른 이런 전송 속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미국이 달러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코인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가. 그게 저는 한 2, 3년 전에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 중에 핵심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말씀대로 품을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이거는 기술로 판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11년 전에 교수님이 보셨던 이게 미국이 품을 수밖에 없다가 이제는 비판했던 사람들, 주류 사람들도 곧 깨닫게 될 거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그렇죠. 깨닫지 않기에는 지금 너무 커져버렸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한강에 나가야 보이던 외계 물체였는데 지금은 집에서도 보여요. 창문만 열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들 중에 굉장히 완고한 사람들은 이게 보이는 쪽에 창문을 아마 폐쇄시켜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완전히 망각 속으로 집어넣는 거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럼 내가 뭘 놓쳤을까를 반추해 보겠죠. 그게 지식인이니까 그런 행동을 하실 거라고. 그렇죠. 지식인이니까 원래 지식이라는 그 그속성상 그 반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지식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반추 능력이 없어요. 그냥 뭐 A라는 게 들어왔다가 B라는 게 들어오고 이게 모순이면 그냥 B를 또 해요. 또 C가 들어오면 또 C에 그러니까 이제 지식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해한 건 사실은 익숙해진 거죠.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해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익숙해진 거죠. 맞아요. 네. 지금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물리학자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졌는데 지식인들은 익숙해진 거 가지고 만족하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상충
대충이 되는 거 가지고 계속 탐구를 하다가 지금까지 외면했는데 탐구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부딪히니까 지금은 이제 현상을 부정하기엔 너무 멀리 와 버렸잖아요. 네. 비트코인. 그럼 자신의 가설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수정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특히 경제학자들 속에서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 좀 인정하고 떠나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워런 버핏은 뭐 성공하신 분이니까 그렇지만 워런 버핏이 뭐 현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있지만 지식인은 아니죠. 전문 이론 분야가 없는 거잖아요. 투자로 성과를 거두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과 이런 경제 현상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여태까지 이거는 없어질 거고 망할 수밖에 없고 말이 안 되는 돈이라고 했던 그런 노벨상 받는 분들이 네, 그렇죠. 이젠 진지하게 들여다볼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현상에 맞춰서 가설도 세우고 그 자신들의 전제를 다 바꿀 필요 없어요. 몇 개가 잘못됐던 거예요. 그 핵심이 뭔가요, 교수님? 뭐 여러 분과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 결국은 쪼리고 이제 선문답으로 물어보셨으니까 선문답 답하자면 이 세상에 기준이 있다라는 착각을 한 거죠. 기준이 있다. 이 세상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우리가 바닷가에 나가서 손을 삥 둘러서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올라오고 같이 내려가면 우리가 멈춰져 있고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손을 붙잡고 바다에서 이렇게 안전 뭔가 조끼를 입은 다음에 이렇게 부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도대체 고정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해요. 세상이 움직이는 거죠. 내가 움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다 우리가 손을 붙잡고 바다에서 같이 부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가끔 이제 손을 놓치죠. 낙오되고. 그럼 나 혼자 막 부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기도 부유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저보다 좀 덜 부유하고 있는 거죠. 기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이 막 요동칭에 나오니까 이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 착각을 한 거죠. 지식인들이. 저렇게 요동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기 기준점을 삼어? 라는 거죠. 근데 여기가 더 요동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앞으로 더 요동칠 거예요, 여기가. 실제로 지금 달러 패권에 대해서 한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달러 시스템이 이대로 계속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비교도 안 되게 지금 의구심이 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식인이 아닌 사람들은 달러만 봤는데 경제학을 적어도 거시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달러는 표면이고 이면에는 미국 채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들의 눈에 띄기에는 미국 채권이 괜찮았어요. 근데 작년부터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채권이 흔들린다는 거는 결국 달러가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식인이 아닌 사람은 이것마저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것도 공부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비트코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달러라는 표면하고 미국 채라는 그 핵심이 같이 있다라는 거는 연준 대차 대조표만 읽을 줄 알아도 아는 건데 이걸 이해하려면 그래도 화폐금융은 1장 2장은 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비트코인 투자액을 자기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비트코인을 대중앞에 처음 강의하면서 우리가 쓰는 돈은 중앙은행의 부채다라고 그랬더니만 회계사라는 사람 자기가 회계사라고 하면서 장부라는 건 꼭 양측에 적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산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심하게 얘기했어요. 회계 과목에 아무리 화폐금융이 없는 걸 내가 알지만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그렇게 다른 회계사들이 창피하게 이렇게 다는 거 아니다. 다시 한번 그 교과서 봐라. 찾아서 써 있다 정확하게. 화폐는 통화는 중앙은행의 부채에 잡아요. 자산에는 이제 채권을 잡는 거죠. 네. 중앙은행.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회계사를 하고 있잖아요. 시험 과목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화폐금융론은 극히 소수의 경제학 전공자들이 잠시하고 안 했던 거예요. 그걸 다시 공부를 시킨 게 비트코인이고 교과서 수준의 화폐금융론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걸 또 깨달아. 이게 철학적 수준의 화폐금융론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트코인이 우리한테 주는 지적 자극이거든요. 그럼 이게 지식인 분들한테 너무 재밌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밌죠. 재밌죠. 제가 처음에 쓴 비트코인 강했다 책이 사실 박쥐이야기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네. 그게 바로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그 화폐 창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비트코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다는 거를 논증하게 쓴 건데 그걸 보고 반응한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걸 보고 야 이게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자체가 비트코인 그거 허구야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허구네? 어떤 게 더 허구인지 진짜 견줄만 할 정도로 허구예요 이게. 이번 연준의 3연속 기준금리 동결 발표 후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현재 상황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4월 3일 트럼프의 그 상호관세 폭탄이 오히려 시장을 좀 좋게 만들었다고 그럴까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그날 하도 느닷없는 엄청난 반표로 인해서 하루 사이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장마치 3.8%였던 게 4.5%로 7bp나
뛰었습니다. 그 얘기는 장기 국채 가격이 폭락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듀레이션이 8년이니까 5.6% 정도 급락을 했고, 뭐 20년물은 10% 이상, 30년물은 15% 이상 급락을 했는데, 그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냐면 장기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기관 투자자나 은행 같은 데는 엄청난 손해를 봐서 기관 투자자들이 파산할 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8년말 같은 금융위기가 또다시 오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빈센트 재무장관이 대통령실에 뛰어 올라가서 지금 이대로는 상황이 너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90일 연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이렇게 시장 금리가 급등을 하면 다른 자산군들은 급락을 합니다. 그때 예외 없이 주식, 채권은 물론이고 금과 비트코인도 급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신뢰를 잊어버리고 하염없이 밑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달러가 약해진다는 얘기는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에는 사실 호재입니다. 그래서 급락하던 금이나 비트코인이 내가 지금 다른 자산군하고 다 같이 이렇게 급락세로 들어가는 게 이게 내 길이 아닌가벼 해서 이 둘은 급하게 방향을 틀어서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즉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나스닥이 10% 급락을 했을 때 오히려 금은 10%가 올랐어요. 비트코인도 그 당시 6%가 올랐습니다. 즉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간 비트코인은 나스닥하고 동조화 현상을 보였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디커플링을 시작을 했어요. 이게 비트코인한테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여태까지는 계속 나스닥이 힘들면은 같이 가격이 빠지고 그랬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나스닥하고 디커플링이 되고 금과 오히려 커플링 현상을 보인다는 게 이제는 대체 자산으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본질적인 기능을 하는 겁니다. 사실 과거에는 2020년까지만 해도 금과 비트코인은 서로 동조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금 가격이 2,000불까지 오르자 미국 정부가 금 선물 시장에 규제를 가해서 그 해 자그마치 8번이나 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 레버리지 같은 걸 축소시켜서 이 금값을 억눌렀습니다. 그때 하반기에 금값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더 규제를 가하는 통에 그때 큰 손들, 즉 기관 투자자들이 금 시장을 떠나서 비트코인 시장으로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금과 디커플링이 되니까 그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나스닥하고 동조화 현상을 보였는데, 이번 기회로 이제는 완전히 디커플링 됐다는 건 아니고 상황 봐가지고 거시경제 흐름이 나쁘면 물론 나스닥하고 같은 흐름도 택하겠지만 대체 자산으로서의 어떤 본질적인 기능을 어떤 부분에서는 되찾아가지고 금과의 동조화 현상을 앞으로는 더 많이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4월 3일 상호관세 폭탄이 비트코인 시장을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화시켰다고 그럴까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우리들이 어떤 지표를 봐야 되냐면, 중장기적으로는 달러 인덱스하고 M2 공급량의 추이를 좀 봐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달러가 약세로 가면 대체 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은 강세로 갈 수뿐이 없습니다. 즉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110에 있던 게 지금 10% 가까이 빠져가지고 지금 10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간다는 건 달러의 대체 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은 강세로 가는 걸 의미하고, 또 하나는 통화 공급량입니다. 통화가 많이 공급되면 즉 달러 가치는 희석되는 거기 때문에 대체 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은 강세로 갈 수뿐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달러 인덱스하고 M2의 추이를 좀 봐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나스닥 선물하고 금 가격하고 사이를 비트코인이 중간 레벨에서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나스닥 선물과 금 가격을 같이 봐줘야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달러 인덱스하고 M2 추이를 보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악재 같은 경우에 금리가 급등했다거나 나스닥이 폭락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옛날처럼 비트코인이
심하게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좋은 징표라고 보이는데 우선 지금은 이 달러 인덱스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M2 추이를 보겠습니다. 이 M2가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11월 선거 때 한번 팍 튀었다가 전체적인 추세가 상향 추세, 즉 시장의 통화 공급량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러면 본질적으로 대체 자산은 강세로 갈 수뿐이 없습니다. 통화 공급이 많아지면. 그래서 이것도 비트코인의 강세를 의미하는 지표로 봐주시면 되고 또 하나는 금 가격의 추이입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온스당 2,000달러 선에 도달하면 어김없이 미국 정부가 가격 규제를 해서 지금 2,000달러 선 근처에서 계속 두들겨 맞고 내려가다가 최근 들어와서 엄청나게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 게 보일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온스당 2,000달러만 오면 미국 정부가 금값의 상승은 달러의 불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선물 시장을 동원해서 규제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미국 정부가 이 금가격 주도권을 상실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최근 2년 사이에 브릭스가 금을 대량으로 수입을 했어요. 한 600톤 이상을 수입했다고 알려지는데 브릭스뿐만 아니라 세계 글로벌 은행들이 이제는 미국 국채 대신에 금을 담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으로 금 수입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금 가격을 내리누르기에는 역부족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이 이제 자유롭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조정되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금 가격은 온수당 5,000불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하는 이유인데 이게 비트코인한테는 또 호재입니다. 금과 동행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이 그래프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브릭스 국가들이 금을 수입하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특히 저 빨간색 중국 같은 국가가 최근 들어와서 금 수입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초록색은 인도고 그 가운데 두 개는 러시아하고 투르키예인데 이 나라들이 이렇게 지금 맹렬하게 금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브릭스에서 최근에 금 기반 무역 통화를 지금 도입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인도가 반대하기 때문에 그 조율 문제가 좀 남아있고 혹은 인도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끼리 할지 앞으로 인도까지 가세하게 될지는 이건 좀 시간을 두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지난해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정상회에서 또 어떤 게 논의됐었냐면 탈달러를 위해서 우리가 회원국 간의 통화로 무역을 하자라고 재작년에 합의를 봤었는데 하다 보니까 시중에 위안화 유동성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나라는 무역 적자를 보는 나라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흐르는 데 반해서 중국은 무역 흑자국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와 있는 위안화조차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위안화를 가지고 무역을 하고 싶어도 위안화 유동성이 그렇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역할 때만은 무역 통화를 만들어 쓰자라고 추진하는 한편 이게 인도 반대로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궤도에 못 오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급한 대로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가지고 교육을 하자라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나라는 여태까지는 채굴이나 암호화폐 거래 같은 걸 법으로 금해놨었는데 이번 11월 달에 채굴도 합법화시키고 암호화폐 거래소도 2개를 만들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는 채굴업자들한테 채굴된 비트코인을 러시아 내에서 팔지 못하게 하고 대신 러시아 석유나 상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외국 수입업자들한테 팔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국내에 풀면은 그걸 가지고 자본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 유출은 막으면서 그거를 무역에 활용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게 이걸 법으로 허용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러시아 석유 기업이 중국과 인도
업체와는 암호화폐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육을 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암호화폐를 쓰면은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돼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레이더방에 이게 잡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금융제재나 경제제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중국이나 인도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미국의 경제제재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의 은행이나 기업들은 가급적 미국 제재를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암호화폐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암호화폐가 없어도 거래가 가능한 게 예를 들어서 인도의 업체가 자기들의 루피아를 가지고 송금을 하면 중간에 업체가 그 루피아를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러시아 업체한테 보낼 적에 받은 사람이 그걸 다시 루블화로 전환을 해서 상대 기업에 쏴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만 암호화폐를 쓰는 거고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이쪽에서는 위안화나 루블화로 거래하는 거가 똑같은 효과를 있기 때문에 기업이 설사 암호화폐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중간에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그런 환전업을 하는 업체를 통해서 그들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은 암호화폐가 교육에 직접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비트코인한테는 앞으로는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전 세계 외환 보유액 중에서 미국 달러의 비중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데 2000년대 초만 해도 70% 이상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57%로 감소를 하고 이 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CBDC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들이 늘어날 겁니다. 현재 한 130개국 정도가 CBDC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이 시험을 통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올 CBDC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시장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도 아시다시피 지난 4월서부터 CBDC 한국형 CBDC 실험에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디지털 화폐가 지폐를 대체하고 이제는 지폐 없는 세상에 도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크립토 커런시 즉 암호화폐가 지금 이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달러 등 법정 통화는 쇠퇴를 하고 있고 CBDC 시대가 도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쓰임새가 늘어나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통화 춘추전국 시대가 이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자, 이것 또한 비트코인 시장에는 앞으로는 큰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 뉴햄프셔에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금융계에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 법안 통과는 다른 주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의회를 통과한 주가 이제 2개 주예요. 뉴햄프셔 주하고 이제 애리조나 주가 통과를 했는데 그리고 텍사스도 하원은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리조나는 주지사가 지금 거부권을 발동을 했어요. 그리고 텍사스는 이제 상원 통과가 남아 있는데 이게 주요 분기점이 될 겁니다. 텍사스 같이 큰 주가 이제 비축을 시작하면은 다른 주에 또 이제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을 비축하려고 움직임을 갖고 있는 주가 한 20개 주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미국 연합 정부가 비트코인 비축을 하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연구기금이나 큰 펀드나 대학 펀드들도 이런 걸 보고 이제 쫓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비트코인 시장에는 큰 호재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뉴햄프셔 주정부는 일단은 시가총액 5천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게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가총액이 5천억 이상 되는 건 비트코인 하나뿐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솔라나 같은 것들이 아마 이대로 성장을 계속하면 머지않아서 아마 5천억 달러를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것도
비축 대상이 되는 거죠. 일단 유엔 부서가 치고 나가면서 이러한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주들도 이거를 보고 아마 유사하게 쫓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낸스 설립자 창펑 자오는 비트코인이 이번 사이클 대략 13억까지 오른다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미국 최초로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 통과되는 등 이번 사이클의 비트코인은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번 사이클에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 거예요. 우선 데이터를 보면 이 옆에 데이터를 보시면 반감기 이후에 1년차, 2년차는 예외 없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예외 없는 게 있는데 3년차 때는 하락을 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2014년 지금 보면은 빨간색으로 이제 하락이 나와 있고 2018년도 3년차인데 하락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는 하락폭이 굉장히 컸어요.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는 3년차 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올해가 비트코인 반감기 2년차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상승을 계속할 테지만 그간의 데이터를 보면 내년 2026년은 조금 힘들 수 있다. 잘못하면 비트코인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힘든 게 이제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환경이 바뀌었냐면 과거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특히 적대적 규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도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바뀌면서 앞으로는 친암호화폐 지원 정책들이 많이 시행될 거기 때문에 일단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미 비트코인은 95% 이상이 채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100만 개 중에서 지금 1,990만 개가 채굴이 끝났고 나머지 이제 5%가 남았는데 5%를 이제 앞으로 100년 동안 채굴해야 되는데 이제는 비트코인 채굴량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졌기 때문에 이게 시장을 흔들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약해졌다. 이게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보이는 이 그래프입니다. 우선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자 수를 보면 2021년만 해도 15%였는데 지금은 이 암호화폐 투자자 수가 한 2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숫자 자체가 6,50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게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트럼프 정부만 친암호화폐 성향을 갖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자가 많은 미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선거에서 또 다음 정권이나 다음 의회 때도 이게 친암호화폐 성향의 정치가가 뽑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생태가 커서 안정적으로 이러한 친암호화폐 쪽으로 흘러갈 거고 또 하나는 코인 마켓캡에서는 지금 이게 암호화폐 투자가 28%가 아니라 40%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의 자그마치 40%가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거 같아요. 지난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샀습니다. 즉 비트코인에 대한 간접 투자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코인마켓캡은 주식시장에서 ETF를 산 사람들도 암호화폐 투자자로 포함을 시킨 거고 그다음에 이 세큐리티에서 나온 이 자료는 순수 현물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만의 통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비트코인 ETF를 산 사람들도 비트코인 투자자들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코인마켓캡이 지금 주장하는 40%가 맞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태가 지금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25살서부터 34살 사이의 젊은 층이 이 투자의 3분의 1 이상 34%가 이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 얘기는
앞으로 젊은이들이 이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시장이 활력을 얻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암호화폐 생태계의 긍정적 변화가 꾸준히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적으로 힘을 더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웹도덕 현상이라고 선물 시장을 가지고 현물 시장을 흔드는 그러한 작태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빠져봤자 한 30% 내외에서 건전한 조정을 거치고 옛날처럼 반토막이니 반의 반토막 나기는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현물 생태계가 굉장히 커져갖고 거기에 반해서 선물 생태계는 상대적으로 이제 왜소해지기 때문에 선물 시장을 악용해서 현물을 흔드는 행태는 앞으로는 쉽게 나타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또한 생태계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금융감독원이랑 어떤 금융위원회에서 요즘 가상자산 관련 보도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좀 있나요? 사실 코인 하시는 분들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사이트 들어가신 분, 제가 장담하는데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없죠. 저는 사실 오히려 거길 더 많이 들어가는 이제 참여자 중에 한 명이죠. 네. 그래서 가상자산 관련 부서는 이미 금감원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있고, 그리고 보도자료가 거의 매달 하나씩 나와요. 사실 아주 강력한 부서 하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인 투자만 하니까 뭐 별거 없지라고 생각하지만 시스템적 도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달만 하더라도 관련 보도자료가 5개나 나왔습니다. 사실 보도자료가 뭐 5개가 뭐 맞냐 적냐라고 하시는데 매월에 1개 나오면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국세청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관련된 보도자료는 1년에 한두 개 나와요. 국세청에서 그럼 부동산 관련된 조사 많이 하지 않냐라고 해도 2달이나 3달에 1개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변화도 조금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사이트만 가도 좀 많은 자료 얻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우리가 지금 시점에 알아야 되는 좀 눈에 띄는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좀 재밌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 조사를 해요.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한다면 거래소 있잖아요. 네. 17개 거래소, 그 다음에 8개 보관, 지갑업자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데이터를 뽑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네. 코인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어. 거기서 알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이거를 많이 안 보시는데 되게 재밌는 정보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번 정보가 너무 재밌었어요. 24년 하반기 실태 조사인데 네. 우선은 코인 관련된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었습니다. 100조 원이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가총액이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예전에 제가 24년 초나 23년 하반기 그때 국내 코인 시장이 50조 정도 된다 이렇게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아주 정확하세요. 왜냐하면 24년 상반기가 56조였습니다. 야, 근데 이번에 24년 하반기에 6개월 만에 107조를 넘긴 거예요. 2배가 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물론 트럼프가 된다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올라간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게 올라도 계속 코인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야, 그래도 코인은 스캠이야. 물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부정적인 시각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제가 정말 뼈저하게 느끼는 게 주식하는 채널에 가끔 세금을 하러 가요. 세금에 대한 뭔가 얘기를 하러. 네. 그러면 이제 가끔 여쭤봤어요. 코인은 안 하세요? 주식하는 사람들 코인 싫어한다. 그게 불과 1, 2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주식으로 좀 큰 채널의 대표님이 저를 불러서 네. 코인으로 주제를 찍어달래요. 왜냐면 코인 관련된 세금이나 정책을 다루는 사람 캐릭터가 많이 없어서 이제 제가 좀 유일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원래 코인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식하는 사람들 다 코인 한다고. 아, 진짜요? 같이 안 돼요. 왜냐하면 코인 시장의 흐름이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안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런 이제 보도 자료가 금융감독원에서 아예 대놓고 나온 자료가 100조가 넘었다. 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유의미하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그리고 이용자도 거의 1,000만 명이 육박합니다. 970만 명입니다. 엄청나네요. 예, 그래서 와 이건 장난 아니다. 왜냐하면 1,000만 명의 숫자는 진짜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네, 진짜. 왜냐면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건 성인만 만들 수 있으니까 사실 가상자산 사업자 계좌는. 네. 그러면 1,000만 명 정도면 와. 왜냐면 그 전기인 24년 상반기에는 770만 명이었으니까 거의 200만 명 늘었어요. 와.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입니다, 정말로. 근데 여기 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가 30대. 맞습니다. 역시 젊네요. 예, 젊어요. 대부분 30대. 저도 지금 30대로서 이거 하고 있지만 이 나이대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제일 자금이 필요해서 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100만 원 미만 보유가 684만 명. 맞아요.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큰 금액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684만 명 정도 비율이 엄청 높죠. 거의 70%에 가까우니까.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직장인분들도 이제 계좌 만드는 것에 꺼리낌이 없어졌구나. 그리고 점점 가액이 커지더라고요. 제가 이 가상자산 실태조사 보니까 몇 년치 걸 쭉 봤는데 네. 가액이요. 원래 100만 원 미만 보유자는 원래 거의 비슷했어요. 네. 5, 60%대 비슷했는데 문제는 나머지 비중의 인원수들이 그쪽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충격 먹은 게 이번에 엄청 늘어난 게 뭐냐면 1억 원 이상들이. 거의 10만 명 이상 늘어났어요. 정말요? 네. 거의 2배 이상 상승했어요. 와. 그래서 와 진짜 이제는 좀 크게 하는구나. 크게 하는구나. 10억 이상도 기존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0명대였는데 이번에 10,000명대로 넘어갔어요. 와. 그러니까 그쪽만 10배 상승한 거예요. 그럼 저는 이장원 대표님의 이 얘기를 꼭 귀담아 들으려 생각하던 게 10억 원 이상이 1,000명에서 10,000명대로 늘었다고 했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그럼 요번에 한 5배 오른다. 2년 전에 비하면 6배, 7배 올랐으니까. 그럼 이분들이 10만 명이 돈 벌어서 뭐 사겠습니까? 맞아요. 강남 부동산 사겠죠. 그럴 수도.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약간 이제 어느 정도 벌었으면 계속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이제 흐름도 있으니까 네. 안전자산을 조금 더 옮겨 놓을까? 제가 그래서 사실 코인을 하게 된 게 부동산 하시던 분이 이제 코인 쪽을 살짝씩 손보는 것도 있었지만 반대예요. 코인 하시다가 수익을 많이 창출하신 분들이 부동산 사야 되는데 하다가 저한테 오신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미리 선행으로 다뤄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저도 투자도 하고 공부도 한 거죠. 그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거를 모으고 있다는 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요. 이렇게 사실 통계적으로 나온 것만 보는 것도 있지만 저는 거기서 이제 또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제도적인 것을 계속 연구한 사람이니까 개인 지갑에 신고하는 것에 대한 내역도 전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해외 사업자 개인 지갑 이전에 대해서 사전 등록된 해외 사업자나 개인 지갑 주소로 건당 100만 원 이상 이전되는 금액이 75조나 됩니다. 하반기에. 그러니까 전기에 대비해가지고 거의 21조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차익거래. 사실 금액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익거래 등을 가상자산을 해외로 이전시키겠다라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외로 옮기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있네. 어떻게 체크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개인지갑 신고해야 된다라는 입법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불과 몇 달 전에 옹달책방 와서 촬영했던 게 개인지갑도 이제 신고해야 될 수도 있다. 맞아요. 그 개인지갑이 수백 개여도 이제 신고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탈세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확보하고 있구나. 그러면 금융감독원이 이런 정보를 캐치하고 있다가 추후에 국세청에 한 번씩 데이터를 제공을 하게 되면 이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발생할 수도 있죠.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76조 원 지금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안 돌아올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검은 돈, 북한 자금일 수도 있고. 맞아요. 어쨌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그러면 이제 어떤 코인에 좀 투자를 많이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알 수가 있나요? 여기에 또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지표 삼아서 사실 코인 사는 것도 좀 있어요. 글로벌 상위 10개 종목이랑 국내 상위 10개 종목을 여기서 그냥 표로 정리하고 비중도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글로벌 상위에서 사실 압도적이죠. 네. 비트코인이 압도적입니다. 54%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한 11%, 그 다음에 USDT, 그 다음에 리플 이런 순으로 쭉 내려가는데, 네. 우리나라는 사실 글로벌 상위랑 좀 달라요. 비트코인 1위는 똑같습니다. 시가총액 한 32조 정도. 근데 그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중이 낮아요. 어찌 보면 한 30%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위험 해치적이다. 위험을 그냥 감수하고 하겠다. 그래서 2등이 저는 당연히 이더리움일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리플이더라고요. XRP가 25조 해가지고 23%. 야. 거의 비트코인과 맞먹는. 네, 맞먹어요. 이게 엄청 커요. 이 금액 보고 좀 놀랐어요. 왜냐면 글로벌에서는 이게 사실은 4위 정도. 4위 정도밖에 안 하는데 우리나라 비중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렇죠. 글로벌에서는 리플 비중이 XRP가 3.5%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 국내는 23%니까 엄청 차이 나네요. 비중 자체만 하더라도 거의 8배 차이, 7배 차이니까. 네. 그리고 이더리움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우리 도지. 예. 도지코.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접근 방식이 우리나라 확실히 좀 다르긴 하다. 그래도 대부분은 이제 해외 10개 종목하고 거의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 비중이 확실히 우리가 낮으니까 알트가 장이 안 좋으면 좀 타격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 타격이 큰 것 같아요. 지금이 그렇잖아요, 사실. 맞아요. 비트는 다 회복했는데, 알트는 아직도 뭐 회복 안 되고 마이너스 뭐 40%인 것도 있고. 그럼 해외처럼 비트 비중이 그래도 54%, 이더까지 합치면 한 65%가 비트 이더니까 이런 분들은 좀 확실히 우리랑 좀 다르네요. 이런 측면이.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용자도 뭐 굉장히 많이 늘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등록 계정 수 자체도 많이 늘었고, 아까 말씀 올렸지만, 거의 실제 이용자 수가 200만 명이 늘었습니다. 200만 명이면, 하나의 광역시잖아요, 진짜로. 그렇죠. 엄청 많이 늘어난 거죠. 근데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원 이상 보유자 엄청 늘었죠. 22만 명으로 확 네. 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유념해야 된다. 그 1,000만 원 이상 보유자도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20만 명이 넘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인원수예요. 결국 계좌 처음 만들고 조금씩 해보다가 시간이 지나면 가액을 올리시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불장이 오면 이것도 가액이 확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유념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보도자료 나오는데 또 큰 소식이 또 있을까요? 2030 분들은 좀 이런 것은 좀 유념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상자산 거래하면서 형사처벌이나 부당이득 금액 뭐 2배에서 5배까지 과징금 대상되는 거래를 너무 많이 한다. 좀 조심해라 라고 보도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20, 30대가 많은데 최근에 예방조치 중에 사실 20, 30대가 52%나 돼서 네. 좀 조심해라라는 건데 불공정 거래입니다. 말 그대로. API 이용해가지고 고가 매수하거나 뭐 가장 매매하고 통정 매매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하고 그다음에 뭐 선매수한 다음에 뭐 SNS로 추천해가지고 이거 좀 사봐라라고 한 다음에 자기 거 물건 팔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금감원에서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결국 매수 매도를 거래량을 갖고 노는 건데 전반적인 내용들은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몰라하는 게 코인은 뭐 이런 거 법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런 법이 생긴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생겼고 형사처벌이나 이런 것들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들도 계속 늘리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된다. 무법지대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뭐 업비트, 빗썸 이런 거 하시다 보면 야 이거 약간 자연스럽지 않다. 맞아요. 이런 느낌의 거래가 오면서 막 급등할 때 있잖아요. 부자연스러운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막 이렇게 솟구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업비트 패턴, 뭐 빗썸 패턴 이런 것까지 있는데 그런 패턴이 또 있고. 뭐 윈터뮤트 패턴이 있고 뭐 이렇게 가격이 뭐 이게 있어요. 세력들이 또 이제 뭔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장난치고 있는 맞아요. 대표님이 해주신 걸 보니까 특정 시점에 단기간 수초에서 수분 동안 어떤 API,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고가 매수 주문을 집중해서 가격 및 거래량을 급등시키고 사람들이 이제 막 사면 그때 고유 물량 다 팔아. 네. 요거 막 오거든요. 이게 뭐 거래율, 거래 급등률 맞아요. 이런 거. 특히나 또 9시 때 사실 많이 업비트 같은 경우는 또 흔들거리는 것도 있고. 요게 지금 세력들이 장난치는 거를 지금 보고 있다. 예, 이런 거 지금 사실 체킹하고 있는데 뭐 다 잡아내진 못할지언정 그래도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 형사처벌하고 있고. 근데 이게 20, 30대가 예방조치의 52.5%니까 20, 30대가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20, 30대가 하는 건지 20, 30대의 계정을 활용하는 건지 그걸 알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또 이제 가장매매, 통정매매라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우선은 선 매집한 다음에 매수, 매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상호 체결해갖고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매매하게 된 다음에 끌어들인 다음에 자기 것들 파는 거고 통정 매매도 타인하고 계속 상호 거래를 체결하는 거야. 매도 매수 해가지고 활발한 것처럼 보인 다음에 또 사람들 막 사면은
딱 던지는 거죠. 근데 이게 불법이에요, 대표님? 이거 일정한 부분을 넘어가면 불법이더라고요. 주식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야, 이거 하시는 분도 불법인지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게 주식 쪽에서 조그만 이제 잡주식이라고 하죠. 뭐 그런 네. 금액이 작은 것에 시가총액이 작은 데서 이런 것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코인이 더 작은 데는 사실 더 작으니까 네. 그거를 더 악용하기 쉬워서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고 막 얘는 벌써 3배나 올랐네 이러면서 막 들어가시는데 그런 거 걸리면 이제 큰 손실 볼 수 있으니까 네.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도 코인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변동성을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아니면 차라리 진짜 저희 이제 이사님께서 저에게 항상 추천하시는 비트를 그냥 매일 쪼개서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떻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미공개 정보도 있어요. 내부자로부터 국내외 주요 거래소에 특정 자산이 상장된다는 정보를 취득하고 다른 거래소 산 다음에 이제 상장되면은 이제 비싸게 판다. 이거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그 코인 알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거 거래소에서 상장하는 거 미리 알고서 막 매집해가지고 시작하자마자 팔고 맞아요. 우리는 막 못 팔게 하고 확 찍었다가 몇 초도 안 돼서 확 빠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근데 금감원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 알고는 있겠죠. 사실 저도 이거 들은 소식만 사실 몇 년 전부터 다 들었기 때문에 아니 이거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이런 것들 좀 잡아야죠. 왜냐면 이거 뛰어드시는 분들 많은데 와 너무 위험해요 사실. 맞아요. 막 초 단위로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다가 하다가 이제 놓쳐버리면 아주 큰 손실 보시니까 하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대표님 이번에 출간하신 코인 투자 세금 체계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세금 관련돼서 꼭 알아야 될 사항이 혹시 딱 하나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코인은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개인이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법인이 세금을 당연히 냅니다. 법인은. 근데 문제는 법인은 계좌 아직 못 만들어요. 그런데 이 괴리감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 지금 6월 달부터는 비영리 법인이나 공공기관은 코인 계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결국 압류한 것들 현가해가지고 국고로 이렇게 잡아내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좀 더 지나면요, 이제 상장 회사랑 그 다음에 우리 일반 법인들도 그 계좌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법인으로 나는 유보금이 많으니까 그걸로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분들이 잠깐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27년도부터 세금이니까. 근데 그거는 개인이고 법인은 코인으로 돈을 벌면 죄다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코인으로 어떤 활용도를 법인을 하시는 분들 좀 생각을 해봐라. 오히려 그걸로 매출이 발생하는 걸 코인으로 받는다거나 이런 식의 생각은 분명 해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걸 당장 할 거거든요. 그래서 코인으로 매출하시는 분들 사업체도 도움 드리고, 왜냐하면 그걸 직접 해본 세무사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 업무를 맡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장원 대표님은 부동산과 코인계의 원탑이십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코인을 아시는 세무사님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코인이 뭔지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수두룩하고. 많이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이제 저는 이제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걸 좀 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도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꼭 읽어보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좀 세금 폭탄 맞는 일이 없도록. 그다음에 세무조사 맞으면 안 되죠. 제일 중요한 거. 맞아요. 내가 뭔가 증거 자료를 잘 남기지 않은 세무조사 맞는다. 그거 조심하셔야겠다. 네, 사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것도 많이 했습니다. 코인이 다시 불장이 와서 이제 돈을 버신 분들이 분명 부동산 좀 넘어갈 거예요. 네. 특히나 대선 이후에 어떤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이제 부동산 사도 살만하겠네 라고 해서 넘어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꼭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코인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세금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담아놨으니까 한번 믹싱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